지금 월세 얼마 내고 계신가요? 2년 전이랑 비교해 보셨나요? 올랐죠? 근데 여러분 연봉도 금 올랐나요? 오늘 집주인 욕하려고 클릭하신 분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주인은 시작이 아닙니다. 서울 임대차 계약 10건 중 7건이 이미 월세입니다. 3,800세대 대단지의 전세 매물 0건, 강북, 노원, 성북 월세 매물은 1년 새 절반 이상 사라졌죠. 사다리를 걷어찬 건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는 동네 전세 매물 한번 검색해 보셨나요? 이사철,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세대 수만 3,800가구. 웬만한 중소도시 한 블록을 통째로 채울 수 있는 대단지 바로 옆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전세요? 지금 없어요, 한 건도. 이사철도 아닙니다. 증발했습니다. 이게 한 단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통계 기준 2026년 1월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6.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3년만 해도 절반 수준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3분의 1을 넘어섰어요. 서울만 따로 보면 더 심합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서울 임대차 계약 10건 중 7건이 월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세 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분, 절반만 맞습니다. 전세 사기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전세는 줄었고, 세금이 올라갈수록 월세는 뛰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핵심은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임대시장은 10채 중 9채를 민간 집주인이 내놓는 구조예요. 이 구조에서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세금 올리면 집 팔고, 팔면 실수요자한테 돌아간다.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로 결정한 순간 그 집에 새 세입자를 들이지 않습니다. 공실이 생겨도 전세를 놓지 않아요. 팔 준비를 하거나 월세로 돌리죠. 공급은 말라가고 남은 월세는 값이 뜹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집주인의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시장 전체의 공급을 말려버린 겁니다. 규제 전엔 전세가 있었습니다. 규제 후엔 전세가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엔 더 비싼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다던 정책이 여러분한테 한 짓입니다. 여러분이 강북에 사신다면 혹은 강북에 살았던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닐 겁니다. 강남, 서초, 송파로 이어지는 남쪽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반면 강북, 노원, 은평, 도봉, 중랑으로 이어지는 북쪽은 세입자들의 동네였죠. 서울 전체 임차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이 강북권에 몰려 있습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교통 하나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낫고 버스로만 출퇴근해야 하는 골목 안쪽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죠. 그럼에도 이 동네가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전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증금 1억 원, 중후반이면 방 2개짜리 빌라에 2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돈을 모으고 언젠가는 더 나은 집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죠. 전세는 단순한 주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다리 중 하나였거든요. 그 사다리가 지금 없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주택자 규제. 종부세와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갈아탔습니다. 둘째, 금리 급등.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가 돈을 풀었고 물가가 폭등했고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0.5%에서 3%살까지 불과 1년 반 만에. 금리가 오르면 집주인은 역전세가 무섭고 세입자는 목돈을 맡길 이유가 없어집니다. 양조와 전세를 피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셋째, 전세 사기.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를 더 힘들게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2020년 도입된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죠.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집주인들이 갱신 기간엔 못 올리니까 신규 계약할 때 미리 올리자며 전세가를 한꺼번에 올려버렸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보증금을 요구받게 된 거예요. 제도가 여러분을 지키려다 시장이 여러분 지갑을 더 털어간 겁니다. 규제, 금리, 불신, 그리고 엇나간 보호 정책.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전세 살 때는 목돈이 2년 뒤 돌아옵니다. 그 돈으로 다음 집 보증금을 만들고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였죠. 월세는 다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다리가 아니라 러닝머신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기계. 여러분이 지금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북 집주인들이 월세를 낸 이유가 뭘까요? 탐욕이요? 아닙니다. 세금 고지서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라갔고 양도세 중과가 강화됐으며 취득세도 무거워졌습니다. 다주택자를 때리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했습니다. 절반은 맞았어요. 문제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경제학에 조세정가 개념이 있습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와 실제로 누가 그 부담을 지느냐는 다를 수 있다는 원리예요. 집주인에게 세금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집주인은 얌전히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비용이 올랐으니 가격을 올리죠. 그 올라간 가격을 내는 사람은 결국 세입자예요. 집주인한테 날아간 세금 고지서, 결국 여러분 월세 고지서에 얹혀서 왔습니다. 세금은 집주인 명의로 나가지만 그 돈은 여러분 지갑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참 친절하죠, 이 나라는. 집주인한테 세금 때리고 그 돈을 여러분한테서 걷어가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독일 베를린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2020년 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셋집이 사라졌죠. 규제의 선의와 시장의 반응은 언제나 다릅니다. 한 온라인 댓글이 이 가장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25만원 지원 받으면 뭐합니까? 월세가 50만원 오르는데 정부가 한 손으로 지원금을 쥐어주면서 다른 손의 규제가 월세를 밀어올린 겁니다. 줬다가 더 많이 뺏어간 꼴이에요. 그리고 그 뺏긴 돈은 여러분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을까요? 강남이 아닙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분석에 따르면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등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월세 매물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서민 주거지가 가장 세게 맞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네요. 집주인이 악해서 월세를 올린 게 아닙니다. 비용이 오르면 가격을 올리는 건 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 집주인 욕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화살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의 속마음이 어쩌면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꼬우면 집 사라.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늘릴 테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였던 거죠. 자본이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였습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벼랑이었고요. 그 벼랑 끝에서 이삿박스를 싸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북에서 월세 75만원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조건의 일산 빌라가 55만원이에요. 한 달에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가보니 계산이 달랐습니다. 경의중앙선 왕복 교통비가 한 달 8만원, 늘어난 출퇴근 시간은 하루 2시간, 1년이면 730시간이 길 위에서 사라집니다. 아낀 20만원 중 15만원이 길바닥에 뿌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아낀 돈은 한 달에 5만원, 커피 10잔 값입니다. 이건 주거 이동이 아닙니다. 삶의 질 삭감이에요. 그리고 이 이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일산으로 몰리면서 일산 월세도 오릅니다. 1년 뒤에는 또 더 먼 곳으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주로, 양주로, 동두천으로. 이게 도미노입니다. 그 도미노의 끝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의정부, 남양주, 파주 등 서울과 접경한 경기 북부 지역의 임대 수요가 빠르게 팽창했고 월세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압박이 수돈체로 번진 겁니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밀려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강남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북에서, 빌라 골목에서, 반지하에서 버티던 사람들이에요.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아이 있는 30대 가족. 이 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멀리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규제의 칼날은 다주택자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건 셋집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죠. 이 대가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치렀는지 지금부터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그 비용은 누군가가 냅니다. 정책 위반자가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항상 가장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이 청구서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 여러분한테도 날아왔을 겁니다. 가장 무거운 청구서는 세입자에게 날아왔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늘었고 전세를 구할 수 없게 됐으며 결국 서울 밖으로 밀려났죠. 집에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돈을 벌어서 집에 사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특히 청년 세대가 가장 세게 맞았습니다. 전세가 있을 때는 목돈을 모아 보증금을 만들고 그걸 발판 삼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월세 전환 이후에는 그 구조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2030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유를 의지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판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해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집주인도 다 웃은 게 아닙니다. 소형 건물 한 채를 가진 집주인 중에도 손해를 본 계층이 있거든요. 전세 보증보험 사고가 급증하면서 선의의 집주인이 역전세 상황에 몰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상황. 규제가 만든 불안이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퍼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걸 일찍 막지 못했을까요? 조세 정가는 경제학 교과서 기초 원리입니다. 공급자를 압박하면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기초죠. 정책 당국이 이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했거나 단기 효과만 보고 구조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동안 자산 격차는 조용히 더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집주인 욕하는 동안 진짜 수혜자들은 그 욕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진 대형 자산가들이요. 그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청구서는 또 여러분한테 날아올 겁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완화가 아니라 강화입니다. 2026년 5월, 그나마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대출은 사실상 막혔고 규제 지역은 서울 전역으로 넓어졌죠.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 투기용 2일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월세가 오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또다시 여러분한테 청구될 겁니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나온 건 맞습니다.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공급이 실제로 쏟아지기까지 지금 월세를 내는 여러분은 그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최소 한 세대의 시간이요. 지금 월세 고지서를 받고 있는 여러분께 그 시간은 너무 깁니다. 씨앗이 자라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이삿박스를 싸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공급자를 압박하는 규제는 반드시 공급 확충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용은 보호하려 했던 바로 여러분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 그게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2년 전이랑 같은 동네에 계신가요? 아니면 밀려나셨나요? 댓글에 지금 사시는 동네 남겨주세요. 여러분 혼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오른 월세 고지서를 들고 이삿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책의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집주인을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고지서 숫자만 보고 내일도 출근해야 하거든요. 달라진 건 주소뿐이고 달라지지 않은 건 청구서라는 사실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